시간이 좀 오버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이거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강평 시간은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내용을 하기 좀 어렵고요. 어차피 이제 요 진도 내 범위 일반 내용들을 내일 하니까 자세한 내용도 내일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최대한 짧게 엑기스만 툭툭툭 치고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를 먼저 보잖아요. 이제 보고 나서 결론을 먼저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쓰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일단 결론 내놓고, 그러니까 문제 보기 전에 미리 뭐 물어본지 보고 본 다음에 이제 설문을 읽을 때 그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좀 읽으시면서 체크할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일단 결론 내놓고 그 다음에 목차를 짜는 거죠. 목차 짜실 때도 너무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 목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논점에 법 규정 꼭 떠올리시고 그다음 관련 판례 꼭 떠올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론적 검토할 게 있으면 그거 좀 떠올리시고 다만 이제 그 규정과 이론과 이제 판례 사이에 연결 흐름들만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케이스 문제에서의 목차에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잡은 다음에 답안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시간 배분을 목차 잡는데 처음에 문제 파악하고 목차 잡는데 10분 정도 할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가능하면 2문까지 한 번에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문 쓰고 나면 잡고 쓰든 안 잡고 쓰든 어차피 시간이 모자라요. 1문 쓰고 나면 사람이 그래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모자란데 그때 막 문제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엉뚱한 걸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잡고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문 50점짜리 문제에다가 대략 한 40분 정도, 암만 많이 잡아도 한 45분 정도 시간 투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문에다가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투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를 치워야 되는데, 예. 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투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 분량이 너무 많아야 되는 강박은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분량이 너무 적으면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최소한 얘는 한 6페이지 정도, 여섯 장이 아니고 3장 정도죠. 최소한 얘는 한 3페이지 정도는 최소한 잡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 보면 3페이지도 안 나오면 뭐 쓴 게 별로 없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 2교시 2문 같은 경우는 쓸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특성이 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문 들어갈 때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미니멈이 15분이에요. 15분도 안 나와버리면 이건 안 돼. 그렇죠? 이거 시간 배분은 항상 좀 신경 쓰면서 2기 때까지는 끝나고도 계속 쓰는 분들도 많았는데 3기는 이제 진짜 실전이니까 시간 잘 지켜가면서 준비를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험이 전략 과목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특정 과목을 막 내가 확 찍어가지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망하는 과목이 없어야 돼요. 망하는 과목이.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분들 봤냐면 지금 주말반에 아마 이번 주말에 올 건데 노동법 66점 하고 떨어지신 거 있어요. 그 선택 과목 막 51점 막 잃어버리니까 커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망하는 과목이 없을 때 망하는 과목이.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모든 문제를 다 잘 쓰자 이게 아니라 하여튼 엉망이 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본은 깔아야 되거든요. 기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50점 하나, 25점 하나 그래가지고 1교시, 2교시 있잖아요. 50점 하나, 25점 하나, 50점 하나, 25점 하나. 그래서 내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웬만히 썼다 싶으면은 한 57점, 8점 나와요. 웬만히 썼다 그냥.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잘 썼다 싶으면 한 60 정도 언저리가 나오고요. 근데 50점짜리 두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만 대박 쳐주면 그 대박이라는 게 막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되게 잘 썼다 느낌이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들 수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쳐주면 63 정도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 문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잘 쓰겠다고 하다라고 이거 막 10분 남겨가지고 조져버리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 4문제, 인사 3문제, 행정 3문제, 선택 3문제 해가지고 총 13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한 문제도 망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과목별로 가능하면 50점 문제로 한 문제 정도만 이렇게 좀 쳐주면 점수는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 되게 중요하니까 연습하실 때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답 한번 보시죠. 엑기스만 짝짝 치고 금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내일은 모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서브노트가 교재죠. 그건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2기 들은 분들한테 다 뿌렸는데 그 3기 때는 그냥 뿌리지 않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비용이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학원하고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 실비에 조금 아마 학원에 좀 이윤을 줘야 되니까 실비에 조금 붙여가지고 잡아놓은 거니까 그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오늘 쓰진 않아요. 내일 쓰겠죠. 서브노트를 보는데 그걸 가지고 쭉 보는 게 아니고 추가로 사례를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그 배점에 따라서 그 50점짜리도 있고 25점짜리도 있는데 배점에 따라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이거 딱 이 목차 10분 이거 한 문제 푸는 거니까 실제 시험처럼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 시간을 드리고 땡 찍은 다음에 그 내용 같이 서브노트 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보고 목차 짜보고 그것만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좀 A급이다 싶은 주제들이 있는 거는 그 딱 마지막 타이밍에 그거만 따로 강의를 하는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고민 중입니다. 시간을 봐야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1문 보시죠. 굉장히 노멀한 문제예요. 요 거의 그러니까 이 판례의 사실관계로 거의 그대로 만든 문제인데 이 거의 유사한 문제가 그 김유성 교수님 사례집에도 그대로 있고 김소영 교수님 사례집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노멀한 문제니까 요 정도는 체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여기에 사실관계가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하나가 더 붙죠. 실제 이 판례에서는 2006년 판례죠. 실제 판례에서는 하나가 논점이 뭐냐면 기간제니까 이때 이제 기간제법 시행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간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그 논점이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사실상 무기계약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봐가지고 정규직으로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문제를 키우려면 그것도 붙일 수 있어요. 이거 계약직이냐 아니면 기간제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사실상 무기계약 그것도 붙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연도가 좀 애매해지죠. 지금은 기간제법이 있는데 그 입법되기 이전 연도를 가지고 내기 좀 그래가지고 그건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50점 문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제가 실수로 배점표를 제가 안 붙여놨는데 일단 뭐 그 배점표는 제가 그 내일 모레 그 예시답안 1등 답안 나갈 때 다시 한번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논점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A 학원의 주장은 타당한가 문제니까 마지막 사안 얘기를 어떻게 나야 됩니까? 타당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장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두 개예요. 하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량상 이 정도는 근로자성에 한 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배점을 그다음에 계속 근로에 한 20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는 내일 모레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로마자 2번 먼저 보시게 되면 로마자 2번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인데 우리 이거 기본 내용들을 많이 본 거잖아요. 거의 그 답안 형식에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되는데 특히 근로자성에서 주의하실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일단 그 법규정 쓰고 판례 쓰고 검토해야 되니까 법규정 근기법 2조 1항 1호 그래가지고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막 이제 막 분설을 보통 많이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이거 분설하면 시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설하지 말고 그냥 법규정 쓴 다음에 뭉탱이로 뭉개가지고 짧게 써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법규정에서 판례로 넘어가는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정에서 근로자는 이거다라고 해놨는데 판례에서 뜬금없이 종속성 판단 기준 뭐 표지를 막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기 때도 했고 2기 때도 했고 계속 했던 건데 짧게 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기법 2조 1항 1호에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요. 근로를 제공. 마지막 문구가. 그럼 여기서 근로라는 게 뭔지는 근기법 2조 1항에 있잖아요. 우리 법규정 뭐라 합니까? 3호에 있든가? 아니죠. 4호에 있든가? 아무튼 간에 그 근기법 2조 1항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여기서 노동이란 건 뭐냐? 노동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여기까지 법규정이고 여기까지는 법규정이고 해석상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독립노동이고 하나는 종속 노동일 거예요. 그 민법상 계획 형태를 살펴보면 독립노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도급하고 위임이고 종속 노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민법으로 치면 고용이죠. 노동법으로 치면 근로계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종속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근기법이 정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이런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근로자 개념에다가 이 경우 다음 강목에 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제 감옥 상당한 지감도를 받는지 뭐 남목 근무 시간과 장소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해석론을 통해서 일종의 법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법부에. 그래서 판례가 나오더라. 그 연결고리,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근로자 문제는 누구나 예상하는 A급이라 이게 다 써요. 이건 사실은 판례 똑같이 쓰잖아요. 우리 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법규정 판례 빡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규정에서 판례로 이어지는 흐름, 그걸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시사발에서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페이지 가시면 3페이지 양가로 2번 정도 보시면 흐름 잡아놓은 거죠. 양가로 2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후단부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의 그림 그린 이 얘기를 2페이지 양가로 4번 후단부하고 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그런 데서 이게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로자 문제는. 요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자성은 포섭이에요. 포섭. 왜냐면 법규정 쓰는 거하고 그냥 판례 긁는 거는 진짜 웬만한 분들 한 1000명은 할 걸 그거. 우리 거의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변별력이 없고 그거는 원래 그 상수로 가져가는 거고요. 연결 흐름하고 포섭 빡세게 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섭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 포섭이라는 게 사안의 검토라는 게 그냥 판례 법리 쭉 긁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서의 사실관계를 쭉쭉 끌고 와야죠.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관계가 이랬고, 판례는 이러는데 사실관계는 이랬고, 혹은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런 식으로 쭉쭉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전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본 설문에서 A기업의 전직 명령권 행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갑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이러면 판례 그냥 긁어놓은 거지. 이게 무슨 포섭이야. 이러하니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하니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로 현재 넘다가 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거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근로자는 누구나 잘 쓰지만 생각보다 점수 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치 3번 2개월의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딱히 법 규정이 있지 않죠. 이거는 판례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던진 다음에 판례를 그냥 갖다 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 판례 쓰기 전에 판례 그냥 흑 박지 말고 내가 이 판례 왜 쓰는지 간략하게라도 꼭 뭐 좀 던져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5페이지 맨 윗줄에 소위 연쇄적 근로계약 관계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가지고 양가로 1, 양가로 2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판례예요. 거기다가 양가로 3번 조금 뭐 좀 빈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양가로 3번 기타 관련 사례를 가지고 제가 추가로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연쇄적 근로계약 관계라는 표현 자체는 기본서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김소영 교수님 사례집에서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무 수험가에서도 은근히 이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현 뭐 암기할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암기할 건 아니고 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혹은 뭐 계약갱신이 반복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계속 근로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딱히 법 규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례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잡아준 다음에 판례 딱딱 봐가지고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하나의 판례죠. 분석을 해도 되고 묶어서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꾸 고민하시는 분들 판례를 통으로 박냐 분설하냐 상관없어요. 잘만 쓰면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나눠놨는데 하나로 퉁 쳐도 상관없습니다. 양가로 3번 기타 관련 사례 이거는 사실은 이 사안에서 뭐 본질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논점은 아니죠. 이건 사실은 안 써도 무방해요. 참고로 이 정도 혹시 시간적 여유 있으면 이 정도 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사안의 검토 들어가면 되겠어요. 사안의 검토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판례 입장에 의할 경우에 계속 근로가 인정되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위에 양가로 2번에서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한번 읽어보시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전체 계약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계약했는데 공백이 6개월이에요. 이러면 계속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비해서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고 두 번째로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사정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죠. 일단 요 2개월의 공백 기간이 그 10개월에 비해 너무 길지 않고 예컨대 그런 것들이 포섭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 보시게 되면 읽을 거리 해가지고 뭐 쭉 갖다 놨는데요. 제가 주로 보통 두 개를 갖다 놔요. 노동판례 리뷰하고 노동연구원에 하나는 그 월간 노동법률에 나와 있는 평석 두 개를 보통 긁어갖고 오는데 요거 찾아서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요거는 이제 왜 갖다 놨냐면
문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요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갖고 온 거지. 꼭 찾아보라는 거 아니니까 안 봐도 됩니다. 괜히 시간도 없는데 우리.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그 읽을거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강평하거나 본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럴 때 듣는 걸로 하고 따로 안 찾아봐도 돼요. 7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문, 골프장 캐디와 같은 이른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준 낼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판례본 중심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야 일단 기억해야 될 판례는 두 개죠. 최근 판례 하나하고 옛날에 93년 판례 그 기타 이해에 준하는 수위를 오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그 두 판례만 일단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쓰면 되겠어요? 그 특수고용직, 캐리어 같은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쓰라 그러니까 판례법리 쓰라 그랬다가지고 법 중에 안 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써야지.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박아주고 관련 판례 박아주고 논하라 그러니까 내 이건 좀 제시해주고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특고는 이게 2기 때도 비슷한 문제를 케이스로 한번 썼었죠. 2기 첫 번째 시험에서도 이거 그 지배계획 확장하고 연결해가지고 문제 풀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셨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판례 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분설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분설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도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쓰라고 하니까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요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분설은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단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노조법 2조 1호 쓰면서 살짝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조법 2조 1호의 규정을 떠올려 보시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법규정만 틱 쓰고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설 안 하더라도 포인트는 써야지. 그럼 뭐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에 준하는 수입 이게 특고의 포인트고 생활하는 자 얘가 실업자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업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법규정 분설하지 않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더라도 얘는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 같은 경우는 둘 다 강조해주면 더 좋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나오는데 더 좋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강조가 좀 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특고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법규정만 띡 쓰고 넘어가지 말고 분설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강조될 수 있도록 좀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힘을 좀 주는 게 좋겠죠. 반대로 실업자 문제가 나오면 우리 여성노조 판례 물론 써야 되지만 당연히 그게 중요한데 그걸 쓰기 전에 요거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실업자에 대해서 법 규정만 가지고도 확실히 좀 인정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힘을 실어야 되고요.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로마자 2번에서 개념 박아놓은 다음에 취지 좀 얘기해 주면서 그 중간에 골프장 캐디 과거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살짝 언급해 놨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중복도 또 괜찮아요. 어차피. 넘어가시면 로마자 3번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시는 그거 93년도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골프장 캐디가 받는 수입이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못 받아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 였었어요. 근데 그 사례에서는 근기법상 지위는 문제가 되지 않고 노조법상 지위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고용직의 근기법상 지위를 부인하면서도 노조법상 지위를 인정한 케이스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만 이제 그 판례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요 문구를 준용했다는 거. 거기서 되게 학계에서 주목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근기법상 지위는 부인되면서도 노조법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좀 주목받는 그런 판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는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 만약에 그 사례가 근기법상 논점이 발생했던 사례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성도 인정되었을 것 같다라고 보통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현실적으로 근기법상 지위를 부인하면서도 노조법상 지위가 인정 케이스는 별로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최근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다시 반복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문구를 차용했다는 데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판례였었어요. 아무튼 깔아보면 로마서 3번 특고 판례를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수험가에서 최근 판례만 띡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전통적인 판례를 꼭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변화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 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판례 입장이 뭐였냐? 여기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거는 전통적 판례 입장에 대한 판례 문구가 아니라 평가를 써놓은 거죠. 전통적 판례는 이랬다. 문구를 그런 게 아니라
이랬다 쏘는 거예요. 전통적 판례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원칙 최근 판례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 판례 문구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은 평가를 쓰지 않고 이 원칙을 위에다 갖다 박아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거니까. 그럼 최근 판례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기본 원칙을 그대로 확인하면서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기존 판례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랬죠. 확인하면서도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 판단 기준 추가된 거, 요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은 여전히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 이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노조법에서의 그 판례가 얘기하는 사용종속 관계가 사실상 금기법보다 종속 관계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걸 인정 안 되면서도 인정한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똑같은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원심 판결인데 양가로 2번 원심 판결이 제시한 구체적 판단 기준 그래가지고 노조법상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 근로계약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맞죠? 왜냐? 이미 2004년도에 실업자의 근로자주의를 이미 우리는 인정했으니까 아니므로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지휘감 정도 및 독립하여 자신의 임금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의 주로 업무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설 판단 평가 요소를 삼아야 한다고 절시했어요. 그러면 임금 종속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임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업무가 좀 종속돼 있고 독립사업자성이 낮으면 근기법상 지위는 부인돼도 노조법상 지위는 인정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임금 종속성이 부인되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표지를 원심이 2심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결론이 대법원을 똑같이 대법원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은 맞다. 결론 똑같이 갖고 왔는데 이 원심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그대로 끌고 온 건지는 좀 평가가 갈려요. 문구가 애매해가지고 대법원 판례 문구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업용으로는 만약에 사례가 나온다면 풀이하시기에는 이 원심 판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평가가 둘로 갈리는데 원심이 제시한 기준 끌고 온 거다 이런 평가가 있고 아니다. 원심이 제시한 기준을 비판하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같이 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후자로 가버리면 사례를 풀 수가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판례 입장에 의한. 그러니까 원심 결론 갖고 온 거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게 수업용으로는 아무래도 케이스 풀이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놨고요. 밑에 논하라 그러니까 검토를 써줘야 되겠죠. 검토는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왜 일하는 사람들한텐 사용종속 관계를 얘기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얘기하고 이원화된 기준을 가져가느냐. 이거 노조법성 근로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삼권 보장 필요성으로 통일하자. 이런 식의 이제 유성적 있음 견해 그럴 것 같고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0페이지 산문이에요. 요거는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A급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관계랑 파견 관계를 엮어서 내는 문제 누구나 예상하는 A급입니다. 이것도 되게 잘 써줘야 되겠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일 어차피 이거는 좀 꼼꼼히 볼 거라 내일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참고 판례 가지고 그 대법원 판례 원문을 갖다 놨어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복습하시면서 한번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외울 게 있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원심에서는 KTX 승무원들을 이제 철도공사가 고용하는 거라고 이제 그 인정했는데 대법원 가지고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 왜 이렇게 했는지 좀 그 감각 쌓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관계, 파견 관계 중요하니까. 답안 형식에 있어 몇 가지만 체크하면 쭉 넘어가죠. 1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묻는 게 묵시적 25점 예상할 수 있고 혹은 파견관계 25점 예상할 수 있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50점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많이들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사용자 개념 확장을 쓰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정을 안 쓰고 확장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기본 깔아주고 그 다음에 확장을 써야 되겠죠. 분설은 필요 없겠지만 사실 분설은 의미 없고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사업주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설은 의미가 없지. 경영 담당자는 무엇이고 막 행위자는 무엇이고 뭐 쓰면 좋지만 굳이 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퉁 쳐가지고 그냥 묶어놓고요. 포인트는 사업주니까. 그래서 이 사업주를 3자를 확장할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전통적 판례 입장, 묵시적 관계 쭉 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케이스가 마찬가지인데 포섭이 중요하죠.
16페이지에 사실관계 쭉 갖고 와가지고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묵시적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왜냐하면 문제사에 독자성, 독립성이 있다고 떡하니 박아놨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는 50점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시적 관계만 떼가지고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무리를 묻는 걸 제가 파견은 검토하지 말고 묵시적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논해봐라. 이렇게 제가 최근에 외부강에 나가서 한 문제를 내봤어요. 25점짜리로. 그랬더니 우리 강박이 있는 거지. 아 당연히 묵시적이 되겠거니 그러면서 한 80%가 묵시적 근로교육강이 인정된다고 포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강박을 버려야 돼요. 강박을 버리고 꼼꼼히 봐야죠. 문제에서 독자성이 또 떡하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게 있고요. 로마서 3번에서 파견 관계를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묵시적하고 파견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장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외관상 도급으로 위장돼 있지만 실질을 봤더니 직접 근로계약 체결 혹은 실질은 파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따져봤더니 묵시적 관계 인정이 된다. 그럼 그냥 근로자예요. 그 사람의. 맞죠? 더 볼 게 없어요. 그냥 근로자예요. 근데 파견 관계다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플러스로 파견법을 봐야죠. 파견법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적용돼가지고 이제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인정되면 그냥 근로자고 계약 체결돼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법 파견인 경우는 거의 실질 파견인 경우는 위장도급이고 100% 불법 파견이에요. 왜냐? 일단 상시허용 업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수조 생산 공정업 이런 거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사 상시허용 업종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야청업체가 파견법상 파견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어요. 받았으면 파견을 했겠지. 이게 안 되니까 도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법 파견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즉시 직접 고용 의무 발생하는 거죠. 즉시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답안을 보시면 2번까지가 이제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이고 17페이지에 요까지를 박아줘야 되고 3, 4, 5번이 파견법 내용 긁어놨잖아요. 근데 사실 좀 과하게 넣어놨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써도 됩니다. 이거 확 줄여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보통 파견 문제 내게 되면 2번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요건 잘 쓴단 말이에요. 쓴 다음에 실질이 파견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원청이 사용자다. 이렇게 포섭하는 분들이 한 절반은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뒤에 파견법을 꼭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드리려고 일부러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 좀 과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포인트는 직접 고용 의무 쪽에 포인트가 좀 찍히시면 되겠죠.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쪽에 이렇게 포인트 찍어가지고 5번 정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특히 불법 파견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하셔가지고 꼭 답안에 파견법을 기술할 수 있도록 고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의 검토 마찬가지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4문 가겠습니다. 3문도 읽어려 보시면 요즘에도 계속 나오죠. 작년 12월에도 평성 나왔고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파견. 제 생각에 만약에 기타 법령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게 한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1순위가 파견일 것 같아요. 나온다면. 예. 아무튼 4문 가시면 이것도 눈에 익던 거죠. 많이. 근데 요거는 판례백선에 이제 실리기 시작하면서 주목받는 판례인데 그래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막상 다 봤으려면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법상 사용자는 틱 쓰고 나면 사실 헉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나름 고민 많이 해서 만든 답안인데요. 요 정도 포맷 정도는 한번 살짝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교섭의 주체 측면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업주냐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결론도 알잖아요. 국가를 사업주로 보죠. 국가랑 근로계약 체결되다 보는 거니까 사업주로 보는 건데 아직은 여기 아직 검토하기 전이니까 이론상 확장도 살짝 언급할 수 있죠.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확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물론 확장으로 포섭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언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 규정 봐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1페이지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용자에서 사업주가 문제죠.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 개인 기업이면 개인일 것이고, 그렇죠? 잡히는 것인데, 사용자에게는 확장이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 이제 살짝 그냥 언급 정도만 해주시고요. 요걸 가지고서 막 학설, 막 판례 검토할 건 아니고, 이 포인트가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언급만 해주시고, 관련 판례 해가지고, 요거 행정관청에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과 교섭 상대방에 대한 판례 입장해가지고, 판례를 좀 박아주시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렇게 좀 박아주시고, 요걸 가지고 사안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국가가 사업주죠. 그러니까 확장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케이. 이제 그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첫날 긴 시간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반복이죠. 내일 본 강의하고 다음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화번호랑 이메일하고, 이메일은 다 아실 텐데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는 내일 오픈해 드릴 테니까 내일 이후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제 보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